이 광고가 흐르는 30초 동안 굶주림으로 사라져가는 아이들은 6명.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빵과 물이 됩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요? 월 2만 원이 만드는 작은 기적. 지금 당신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1899-7325 1899-7325 Save the Children. 잘 가셨습니다. 재밌습니다. 러시아 역사. 아까 깡쌤이 했던 얘기 맞는 것 같아. 거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너무 멀다. 잘 모르는 역사인데 그럼 계속해서 러시아 역사 얘기가 진행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최사장님과 독실님께서 자신의 어떤 그 색깔 취향을 고백하셨어요, 저한테. 예? 우리는 러시아를 좋아한다. 러시아. 예. 둘이 쉬는 시간에 되게 연인처럼 알콩달콩 막 러시아 사진 보면서 여기 가고 싶다, 막 이거 보자, 막 이러는데. 러시아 하면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요즘 불곰의 나라, 불곰국 해가지고. 형님의 나라. 예, 형님의 나라. 그래요? 예, 그 재밌는 사진들도 많고 지금 거기에 어떤 정치적 우두머리도 좀 특이하신 분이죠. 예, 현대 사회에 굉장히 좀 특이한 정치 지도자. 또 모시고 계시고 좀 재밌는 나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현대사에 굉장히 많은 부침을 만들어낸 나라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침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읊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두 가지 장면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 일요일 사건. 세 번째 장면은 제가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니콜라이 2세의 황후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아주 정성껏 이 만년필을 굴려서 누구한테? 예, 그 누군가한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뭘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후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빨리 와주세요. 나는 그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고지 날려도 됩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신성한 축복을 청하며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그대의 손에 입맞추고자 합니다. 나는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 편지는 누구한테 썼을까요? 내연남. 글쎄요. 장난 아니다. 남편한테 썼겠죠. 남편이었을까요? 어이없게도 남편이네. 아, 왜냐면 그 됐어, 러시아 이미 끝났어. 정교의 그거잖아요. 수장이었잖아. 아, 네. 남편이네. 예. 그러나 어이없게도 남편한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 아, 나 알았어요. 삐. 시아버지. 예. 시아버지가 왜 나와? 사이비 종교 지도자. 사회 종교 지도자. 아까 그거에 대해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아, 아직 안 나왔구나. 그럼 까맣게 읽고 있었어. 맞습니까? 혹시 예, 정답입니다. 이거 상품 있어요? 상품은 아고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길. 아고지. 예, 포켓몬의 어떤 성경인 공산당 선언 한 부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로? 네네. 오, 좋다. 요, 좋네. 집에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그 집에 그런 책 금서 아닙니까? 아니야, 무슨 금수야. 포켓몬. 최 사장님 평생 읽어야 된다고 했던 책 중에 하나. 맞습니다. 예.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위대한 유명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러시아 제국을 말아먹은 예.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에요. 라스푸틴? 라스푸틴. 이름도 푸틴인가요? 지금 푸틴과 연결돼 있나? 라스 알굴과 푸틴 합쳤어. 예. 끝말잇기 하지 마. 그래서 이때 당시가 언제쯤이냐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의 좀 중심 멤버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엄청난 사상자가 생기게 됩니다. 러시아가 왜냐하면 개박살이 나거든요. 1억 5천만 인구 중에 약 뭐 1%인 뭐 150만 명이 징병됐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이 모였는데 한 1915년까지 뭐 전사자만 15만 명, 포로만 해도 89만 명 이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러시아는 그 정도 단위가 좀 큽니다. 예. 예. 물가가 한 2년 만에 2배, 3배가 뛰어버리고 막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나라가 개판이 돼버립니다. 1914년 이후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엄청난 인원과 물자가 전쟁에 동원되고 경제가 파탄났는데 그 와중에 러시아 궁정은 뭘 하고 있었냐. 이 라스푸틴이라는 이상한 인물에 의해서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라스푸틴이라는 인물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원래는 그 시바리아래. 시바리요? 시바리아 벌판. 시베리아죠. 시베리아의 농민 출신이에요.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고 어렸을 때 말을 훔치다가 마을에서 쫓겨났다 그래요. 그 러시아 정교회의 수도원들을 막 전전하면서 거기서 뭔가 종교적인 영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접신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사이비 종파들 그때 당시 이제 나라가 흉흉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여러 종파들이 창궐하지 않습니까? 네. 예, 각자가 메시아를 내세우는 이상한 종교들이 창궐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뭔가를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이 속해있던 종파가 당시에 유행했던 최면수를 좀 활용하는 종파였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최면수를 거기서 배운 어떤 일종의 신흥 종교인이죠. 종교 지도자였고 이 사람이 1904년경에는 이 페테르부르크에서 귀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신도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요? 그 어떤 느낌이랄까 영화 배우 느낌이 바로 나요.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범상치 않고 그리고 워낙 이제 신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 또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꿈에서 뭔가를 본다. 이런 소문들이 쭉 퍼지다가 보니까 그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라스푸틴이 황후 알렉산드라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알렉산드라가 원래 딸만 4명이었어요. 근데 늦둥이로 어렵게 황태자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황태자 알렉시우스가 안타깝게도 혈우병을 가진 채로 태어나요. 혈우병이 그거죠? 그 뭐죠? 응고인자가 네. 부족해서 피가 응고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짝 부딪혀도 사실 다 내부에서 멍들듯이 이렇게 피가 나잖아요. 그게 그래요? 다 굳는 거예요. 근데 허혈병이 있는 사람들은 피가 안 굳기 때문에 그냥 충격을 받아서 내부에 그냥 푸른 멍이 드는 걸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피가 이제 멎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찍 죽는 그 오, 유전병이에요. 네. 이게 그 보통 배워요. 혈액병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열성 유전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도 나타나지 않아? 네, 그 잘 발현하지 않는데 남성은 무조건 발현을 하게 예, 되고 X 염색체를 가지고 그렇죠. 유전이 되는 거죠. 네네. 예. X 염색체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물려받으면 남자는 백방. 그렇죠. 여성은 2개가 다 이제 혈액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망하기 때문에 네. 아예 태어나지 않고 하나만 있는 보인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혈우병을 자기 아이가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사이비 종교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네. 이 황태자 치료를 위해서 온갖 무당, 뭐 목사님, 스님 이거 다 부르는 거예요. 이때 스님은 없었겠죠?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온갖 종교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라스푸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라스푸틴이 기도만 하면 출혈이 멈췄다고 합니다. 진짜? 네. 황태자의 출혈이 실제로 멈췄대요. 혈우병이 그 멈출 수도 있나? 그 혈우병에 걸린 사람이 피가 나는데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살짝 베었는데 그거로 온몸에 피가 다 빠지고 이 정도는 아니죠. 근데 잘 안 나는 게 문제인 거고. 부족하다는 거구나. 그렇죠. 혈소판이. 혈소판이랑은 조금 다른 거긴 한데. 그래요? 네네네. 그 응고인자가 하나는 아니니까. 아, 네. 네네. 기도를 오래 했을 수도 있죠. 피가 멎을 때. 천재인데? 그런 건 있어요. 보통은 이때는 왜 걸리는지도 정확히 아마 몰랐을 거라서 네. 그냥 좀 편하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도할 거니까 이제부터 뭐 예를 들면 엎드려라 누워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나았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뭐 최면수를 잘 활용했을 것이다 라는 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제일 합리적인 설명은 단지 운이 좋았을 수도 있죠. 예. 아니면은 실제로 어떤 능력을 갖고 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딱 대자마자 이게 쫙 지혈. 예, 지혈이 되는 그런 신묘한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로사리오 성모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 어쨌든 간에 워낙 그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라스푸틴이 황후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후는 이때부터 라스푸틴에 거의 집착하다시피 연모하다시피 하는 심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쓴 그 편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편지도 실제로 황후가 라스푸틴한테 썼던 편지예요. 그래서 라스푸틴이 사실은 굉장히 궁정 밖에서는 쓰레기처럼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민중에 돌아다니는 설에 따르면 남자의 그 성기가 매우 컸다라는 설도 있고,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여자 귀부인들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좀 음통하게 놀아놨다. 이런 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황후가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건 다 헛소리야. 저분은 위대한 종교인이고 내 앞에선 저렇게 정중하고 이렇게 신사적인 분인데 그럴 리가 없어. 다 음해야. 이랬던 것 같아요. 원래 여자를 좀 밝힌다는 소문이 있었죠. 실제로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네. 그때 내부에서 있었던 걸 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민중들, 시민들 사이에 어떤 떠도는 소문 중에 가장 이제 저속한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제 물건이 커서 여자가 좋아할 것이다. 그렇죠. 부인들이 뻑가는 것이다. 그건 좀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약간 뭐 술 한잔 마시면서 하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라스푸틴이 당시에 거의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스타였어요. 전 국민이 싫어하는 거였겠죠? 예.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아마. 사진 조금 검색해서 보니까 약간 괴이한 이미지를 줘요. 그 눈빛 자체가. 그래요? 네네. 광인의 느낌. 음탕합니까? 아니요, 약간 광기 어린 눈빛이라고 할까? 저는 약간 무서운 느낌을 사진만 봐서는. 라스푸틴도 김도인 얼굴 보면서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구만. 서로 무서워해. 그러니까 약간 그 카리스마가 있죠. 눈빛이나 범상치 않게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종교 지도자처럼 하고 다녀요. 긴 생머리입니까 예, 이거? 예. 아닙니까? 가르마를 예쁘게 탁 탔네요. 오레오로. 약간 광기 어린 종교자 같은 이미지. 그래요? 네네. 그래서 황태자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났던 적도 있는데 이 사람이 고쳐져요. 그때 당시 라스푸틴이 했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좀 읽어드리면 어제 밤새도록 나는 그대 아들의 목숨을 위해 하느님과 싸웠어. 나는 싸웠으며 나는 승리했어. 그런데 하느님은 나에게 좀 별난 얘기를 했어. 그대의 목숨, 그대 아들의 목숨, 그대 남편의 목숨, 그리고 그대 딸들의 목숨은 나의 목숨과 묶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말더듬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 가족들, 황족들의 목숨과 자기 목숨이 연결돼 있다고? 네. 어. 또 내가 살아있는 한 그대들 역시 살고 번영할 것이나 내가 죽을 때 그대들도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 들었어. 얼씨구 말 잘하네. 예, 어쨌든 음산화 전문가 느낌이. 그래서 황태자가 결국 기적적으로 또 살아나요. 예,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실제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라스푸틴에 대한 어떤 신뢰가 확고부동해집니다. 심지어 황제마저도, 황후뿐만 아니라 황제마저도 라스푸틴을 굉장히 신뢰하게 되고 거의 이제 그때 당시 한창 그 전쟁 중이던 1915년부터는 라스푸틴이 궁정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좀 어이없는 거죠. 딱 봐도 사이비 종교 네. 하시는 분 같은데 이 사람이 궁정을 지배하면서 정부 고관 어떤 관료 임용하는 문제라든가 네. 정부의 각종 이권 사업 같은 거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나라꼴이 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잘려 나가기도 하고 또 뜻 있는 사람들은 아예 벼슬길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상한 소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황후가 라스푸틴과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 라는 설도 있고 뭐 확증은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런 소문이 당시에도 많았고 그렇게 보는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라스푸틴의 성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사람의 성 능력에 대한 실제 증언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1914년에 라스푸틴의 몸을 진단했던 의사에 따르면 황당하게도 라스푸틴의 생식기가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의 그것처럼 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거의 성교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실제로는. 예. 그래서 각종 알코올 중독에다가 매독에 걸린 적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라스푸틴이. 당시에 좀 그 러시아나 쪽에 매력도 네. 많고.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민중에 떠도는 괴담과는 다르죠. 굉장히 증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라스푸틴이라는 인간도 어떤 컴플렉스와 이런 거 덩어리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라스푸틴을 싫어했고 악명 높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나라를 좀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니콜라이 대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라스푸틴을 제거하려는 음모까지 꾸미게 됩니다. 예, 근데 라스푸틴이 이걸 눈치챘고요. 결국에는 라스푸틴이 승리해서 오히려 니콜라이 대공이 총사령관에서 해임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라스푸틴은 이제 유능한 국방부 장관이나 외무부 장관들을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내무부 장관에는 아주 멍텅구리에 가까웠던 이름이 어려워요. 프로토포포프라는 사람이 임명이 됩니다. 프로토포포프? 예, 아주 무능하고 병신 같은 놈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16년에는 니콜라이 2세가 이제 전쟁 총사령관을 자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직접 전쟁터에 나가요. 자기가? 예, 1차 세계대전 중에. 이것도 최악의 병신짓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니콜라이 2세가 아예 황궁을 비우고 전쟁터로 나가버리니까 이제 궁전은 누구의 것이게 됐습니까? 라스푸틴. 그렇죠. 라스푸틴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후와 라스푸틴의 은밀한 관계에 대한 풍문이 전국적으로 떠돌았고 니콜라이 2세 어머니도 당시 살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머님도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아들을 찾아와서 야 아들아 너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황제는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라스푸틴을 죽여라, 황제를 퇴위시켜라, 뭐 황후를 내쫓아라 이런 여론이 들끓었다고 해요. 일단 독일 여자인 것도 마음에 안 들었을 그렇죠. 거고. 왜냐면 그때 적국이었거든 독일이. 그렇지. 1차 대전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1차 대전 때는. 근데 그 황제 이야기는 곰곰이 잘 듣다 보면 좀 안쓰러워요. 자기가 직접 일선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간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자체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게 좋은 선택일 수 있는 건데 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의 왕자들이 다 군복무 하는 거를 되게 좋게 보잖아요. 그런데 시대를 좀 잘못 타고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니콜라이 2세 분께서 그때 당시를 이끌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지도자였죠. 그때는 부적합했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입헌 군주제의 군주였으면 되게 좋았을 거다. 사람들의 사랑 많이 받았을 거다. 그냥 인품도 좋고 사실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얼굴 마담을 하면서 그냥 너네 싸우지 말고 잘해라 뭐 이런 식이었으면 괜찮았는데 네. 그 시대 진짜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넘어가는 그 시기였는데 그때 말하자면 처세를 잘못하고 정치를 잘못한 게 마지막 이따 해주실 건가요? 혹시 마지막이 좀 되게 안쓰러운 부분들도 네.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황제와 황후는 라스푸틴을 맹신했고요. 그래서 심지어 황후는 매일같이 라스푸틴이랑 이제 궁정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작전 지시를 보내요. 라스푸틴이 이렇게 하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군사 배치, 병력 배치, 뭐 전쟁 타이밍, 뭐 어디를 쳐들어가라 이런 지시를 심지어 내리는데 그걸 또 황제가 따라갑니다. 정말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인사, 군사, 외교 이거를 갖다가 한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인의 어떤 영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 분위기를 좀 고려하면 중세적인 분위기가 남아 있었을 거고 어떤 그리스도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성향이 강력한 분위기에서 크게 합리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지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때 당시 그 둘 빼고는 다 합리적이 다 괜찮았어요? 이거를 욕했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오직 두 사람만 그 사람한테 빠져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라스푸틴에 대한 암살 음모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게 라스푸틴이 실제로 예언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 사람이 예언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최후에 대해서. 또 성대모사 들어갑니다. 예. 나는 내가 내년 1월 1일 이전에 죽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만일 내가 일반 백성에게 살해된다면 당신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당신은 이제 그 황후한테. 예. 그러나 만일 나의 죽음을 가져온 사람이 당신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자녀들과 친척들 누구도 2년 이내에 죽을 것입니다. 오.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 예언이 결국에 실현이 됩니다. 아. 네. 라스푸틴은 왠지 그냥 자기 죽이지 말라고 한 말인 것 같은데. 너네가 나 근데 죽이면 너네도 죽어 이거. 아 그건 아까 얘기고 지금 얘기는 좀 다르잖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농민한테 죽거나 아니면은 그 황후의 친척한테 죽거나 할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예. 농민한테 황후의 죽으면 친척? 괜찮아. 그러니까 황후의 친척한테 죽으면 너네도 2년 안에 죽어잖아. 사실 메시지가 하고 싶은 말은. 근데 농민한테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어쨌든. 거고. 자, 라스푸틴이 누구한테 죽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합시다. 예. 중요한 인물이 유스포프라는 인물입니다. 당시 러시아 최고의 석탄, 철강, 석유 재벌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그 재산만 해도 짜르 황제보다 많았다. 이런 풍문이 돌 정도로 많았고 아내 생일 선물로 크림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주었다. 그 정도는 줘야지. 그래서 클래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정말 리얼부죠, 리얼부. 생일 선물로 산 정도. 거기에다가 어머님이 굉장히 미녀였대요. 그래서 그 미모도 이어받아서 유럽에서 가장 꽃미년이랍니다. 꽃미소년. 네. 미소년이죠. 가장 아름다운 미소년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니콜라이 2세의 조카 딸
이리나 공주와 결혼을 해요. 예, 그래서 왕실이랑도 이렇게 인척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유스포프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 라스푸틴이 러시아 재정을 멸망시키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돼 있고 실제로 라스푸틴이 지금 니콜라이 황제가 좀 어리버리하니까 얘를 퇴위시켜야겠다. 이런 말들을 흘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특히 유스포프한테. 예,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빡친 거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프리시케비치 이외에 3명. 네. 예, 이 3명과 의기투합해서 라스푸틴 살해 음모 계획을 꾸밉니다. 그래서 D-Day가 1916년 12월 29일이었어요. 오싹하지 않습니까? 1월 1일 전이었어요. 오, 그렇네. 자, 그래서 유스포프는 라스푸틴을 유인을 합니다. 라스푸틴이 자기 아내한테 관심이 있었던 걸 알았거든.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 궁전 지하 식당으로 유인을 하죠. 우리 지금 아내가 뭐 너를 이렇게 좋아해. 뭐 이렇게 해갖고 파티를 열었으니까 오세요 해갖고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파티를 하는 척 하면서 과자와 포도주에 청산가리 같은 걸 잔뜩 넣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라스푸틴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온갖 이제 괴담, 전승 뭐 이런 것들이 많나 봐요. 예. 워낙 기이한 인물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읽은 책에서는 이것만 파는 연구자들이 있나 봐요. 라스푸틴의 죽음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걸 연구하신 분들의 어떤 총 결론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밤에 유스포프가 결국에는 라스푸틴을 잘 꼬셔서 음식을 먹이긴 먹였습니다. 근데 이 청산가리를 먹으면 얘가 죽어야 되잖아. 의사에 따르면 15분 안에 죽어야 된다. 죽는다 이랬는데 이게 안 죽어. 잘 먹어 그냥? 그냥 우걱우걱 먹고 멀쩡하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라스푸틴한테 유스포프 너 음악 잘하잖아. 기타 좀 쳐봐. 하고 막 기타를 쳐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유스포프는 또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 너 왜 안 죽냐 이럴 수는 없고 겁에 질린 상태로 얼굴이 하얘져서 기타를 열심히 쳐줬다고 합니다. 예, 그 상황 중에서도 라스푸틴은 이제 우걱우걱 과자를 먹고 있는 굉장히 공포스러웠겠죠. 그렇네. 얘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유스포프는 크게 놀라서 잠시 동료들과 상의를 오겠다 하고 잠시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쑥덕쑥덕 얘기를 했는데 이거 오늘 못 죽이는 거 아니야? 다음에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아니야 오늘 날 잡았으니까 오늘 죽이자 결론을 내고 총을 갖고 돌아와요. 그리고 라스푸틴이 방심한 틈을 타서 총을 쏩니다. 등에다가 빵 하고 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피 흘리고 꿈쩍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일부 동료들은 라스푸틴의 옷이나 신발 같은 걸 이제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불태우러 가고요. 유스포프랑 그 아까 친구였던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프리시케비치 이 두 친구만 남아서 이제 있었는데 왠지 유스포프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 시체를 한번 싹 이제 다시 봤대요. 예. 그랬더니 라스푸틴의 눈이 깜빡깜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헐. 그러면서 이제 초록색 코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야 그거? 예. 매트릭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라스푸틴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야 이 시바스키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유스포프의 목을 싹 잡았다고 합니다. 헐. 시바스키는 제 드립인데 예, 그렇군요. 좀 웃어주세요. 예. 너무 러시아 말 같아서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총 맞고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완전히 유스포프가 정신이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바로 집 밖으로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같이 있었던 프리시케비치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총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근데 없어졌어요. 라스푸틴이? 네, 시체가 사라진 거야. 놀라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라스푸틴이 유스포프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쭝얼쭝얼거리면서 눈을 맞으면서 정원을 막 걷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피를 흘렸고 청산가리 먹은 상태에서 청산가리까지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프리시케비치가 끝까지 쫓아갔고 3방을 더 쏴가지고 죽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라스푸틴의 시체를 인적이 드문 운하 속에 풍덩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여러 소문들이 있는데 뭐 라스푸틴의 죽음의 원인이 뭐 총상도 아니고 독살도 아니고 익사였다. 라는 설도 있고 한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총 맞았는데도 안 죽은 거지. 그래서. 근데 실제 그 부검 결과는 총상으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부검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과장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라스푸틴이 뭐 정말로 기이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닌가 해서 이상한 소문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총 맞아 죽은 거라고 결론을 내린 게 맞습니다. 익사냐 아니냐는 폐에 물이 차 있는지를 보고 알 수 있거든요. 총상을 맞아서 그걸로 죽었으면은 숨을 안 쉬니까 폐에 물이 안 차는데 만약에 폐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숨 쉬려고 이제 버둥거리다 죽은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일설에 따르면 폐에 물이 차려 있었다라는 설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읽은 책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총상으로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푸틴이 이렇게 죽었죠. 죽었다는 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퍼졌고요. 이틀 뒤쯤에 라스푸틴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얼음물 사이에서. 그래서 부검 결과는 실제는 독은 없었다고 그래요. 뭐 아마 오류가 있었겠지. 청산가를 넣지 않은 과자를 먹었거나 좀 넣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거나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추어들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독으로 죽은 것 같지 않고 총으로 죽었다. 이게 결론인 것 같고 사람들이 엄청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개한테는 개 죽음이 딱이지.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암살에 참여했던 이 멤버들이 막 공공장소에 나가면 막 박수가 할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 드디어 이 새끼 죽였다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판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 황제의 어머니였던 그 태후가 하지 마라 이 사람들 재판 열지 마라 이렇게 손을 써줘가지고 처벌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황후는? 근데 이제 황후는 큰 슬픔에 빠졌죠. 황제는 뭐 별로. 근데 황제는 의외로 그렇게까지 막 슬퍼하진 않았다고 그래 이 사람. 왜냐면 자기도 소문 듣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황후와 그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 이후 황제와 황후가 제정신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으나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니콜라이 2세가 더욱 폐쇄적이 돼가고 세상이랑 더 멀어져 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라스푸틴이라는 괴이한 인물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하고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나라를 말아먹었는가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혹시 새마음 운동이나 이런 건 있었나요? 뭐 비슷한 거 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 러시아어로 새로운 영적 운동 이런 걸 했을 수도 있고요. 영적 운동. 라스푸틴이 죽은 게 이제 1916년 12월 아니었습니까?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라스푸틴의 예언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맞다. 예언이 있었죠, 그전에. 그렇죠. 내가 1월 1일 전에 죽을 것이다 했는데 12월 친족들한테 죽으면 얘네도 다 죽는다. 12월 말에 죽었고 그리고 유스포프가 친족이었거든. 친족이었어요? 그 니콜라이 2세의 그 조카랑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실 인척한테 죽은 거잖아. 예. 그러니까 바로 예언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 예언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마지막 좀 말씀을 드릴게요. 1917년 2월입니다. 우린 수미 쌍관의 법칙에 의해서 이 방송 맨 처음에 제가 읊어드렸던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그 6일 동안의 사건 기록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1917년 2월 23일부터 한 2월 27일에서 2월 28일까지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전쟁 이후 1차 세계대전 이후 엄청나게 누적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정부, 황제를 중심으로 했던 이 정부는 이 민중의 불만에 전혀 대처를 못했습니다. 왜? 그리고 또 신뢰도 다 잃었고. 네, 그 라스푸틴 한 놈한테 다 놀아나고 있었고 신뢰도 완전 잃은 상태였고 1917년 1월에서 2월 2달 동안 약 67만 명이 참가한 1,300여 건의 파업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미. 이야.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주요 식량 그 충족률이 한 50% 정도만 공급이 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최소 수요량에 밀과 보리가 한 50%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개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경찰이나 관료, 군인들마저도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정도로 개판이었는데도 황제는 전쟁하러 밖에 나가 있고 라스푸틴과 황후가 마음대로 지금 국정을 농단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드디어 불만이 폭발해서 2월 23일부터 부녀자의 날을 맞아서 노동자들이 빵을 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뛰어나왔고 그리고 약 며칠 뒤에는 실제로 병사들이 이게 사실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그래요. 병사들이 노동자의 편에 가담을 하면서 완전히 러시아 재정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웃기게도 한 2월 27일에 거의 수도가 장악을 당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만 해도 니콜라이 2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그 멍텅구리 프로토포포프
라는 인간이 네. 계속 허위 보고를 합니다. 뭐 가벼운 소요가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황실을 향한 뭐 그 괴소문들이 있지만 이것도 다 근거가 없습니다. 개돼지들이 지금 좀 약간 배고픈 것 같은데 빵 조각을 좀 던져주면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허위 보고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27일 밤에 6만 명 이상의 병사가 혁명군에 가담하고 막 난리가 나가고 있는 그 중에도 이 사람은 가벼운 거리에 무질서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보고를 받았다고 해요. 황제가. 그러다가 결국 2월 28일이 되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려요. 그때서야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니콜라이 2세는 진압 명령을 내려놓고 일단 튑니다. 네, 도망갔지만 그러다가 가다가 이제 중간에 만난 러시아 군대한테 다시 붙잡혀요. 거기서 퇴위를 결정하고 내가 동생한테 양위를 하겠다라고 했으나 동생도 역시 안 받죠 이거. 형 미안해 됐어. 그 바람에 이제 로마노프 왕조가 어이없게 304년 만에 허무하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러시아 얘기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포켓몬들의 세상이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러시아는 대혼란에 빠졌고요. 임시정부가 세워지긴 합니다. 순간적으로 임시정부가 그때 당시 이제 의회나 뭐 이런 지도자들이 임시정부를 세우긴 했는데 좀 많이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해 드디어 10월입니다. 다시. 붉은 10월이라는 말이 있죠. 네네. 예. 그 10월에 1917년 10월에 10월 혁명이 일어나죠. 그 지도자가 포켓몬의 위대한 영도자 레닌의 무장봉기로 사실상 이건 혁명이라고 말하기보단 전문적으로 이제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쿠데타죠. 무장봉기를 한 거니까. 예, 그래서 쿠데타를 가지고 성공시켜서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드디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만. 예.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1918년 7월 16일 밤에 소비에트 정부 비밀 경찰 기구인 체카 요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2세의 식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녀도 있었고 황제, 황후, 딸이 4명이 아들도 1명 있고 뭐 있었는데 그 10여 명에 되는 식솔들이 지하실에 다 끌려가서 잔인하게 학살당했다. 총살당합니다. 결국 실현이 됐죠. 그렇네. 예. 예언이 실현됐구나. 예언이 드디어 실현이 됩니다. 잔인하게 다 죽었다. 애들까지도 다 죽었고 6월은 안매장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적백내전이 벌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레닌이 이제 공산정권을 세웠고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또 반혁명군도 생겨가지고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이 일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데리고 있었던 데는 이제 혁명군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반혁명군들이 이제 구하러 온다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죽은 그 거구나. 명분이 이제 황제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위험할 것 같아서 급하게 죽었다고 하는데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라는 걸 갖고 막 그 이후에 자기가 그 사람이다 계속 주장하고 영화로도 나오고 그렇지. 있었는데 뭐였지? 아나스타샤. 마지막 딸. 그게 그 스토리네요. 네. 거기서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나오는 그쵸. 스토리인데 현실은 굉장히 좀 그쵸, 시운창이죠. 거기도 잠깐 그 영화에도 라스푸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어쨌든 아나스타샤라는 애니메이션이죠. 영화도 있었어요. 영화도 있고 네. 뭐 자기가 아나스타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DNA 검사해 보니까 아닌 걸로 나왔다고. 그렇군요. 어디나 공주병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이 발생하죠. 레닌이 집권 후 4년 반쯤 지나서 갑자기 뇌졸중이 옵니다. 중풍으로 쓰러져요. 그리고 약 7개월 후에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고 1924년에 갑자기 54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포켓몬의 더 위대한 영도자가 나타나시죠. 스탈린이. 그렇죠. 레닌의 오른팔이었던 스탈린이 왕이 되면서 왕이요? 예. 네네. 실질적인 군주가 된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잔인한 비극이 시작되는 걸로 이 러시아 혁명의 지난한 역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구만. 예.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예. 재밌네. 예, 러시아 혁명사를 공부를 했어요, 제가. 안 그래도 누가 한번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관심 있었던 건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혁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권력자들이 어떻게 무기력하게 몰락해 갔는가. 그 뒤에 누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면 니콜라이 2세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참 많은 덕성을 갖고 있다. 인간적으로. 예, 인간적으로는 책임감도 있고 나라와 인민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친구에 대한 의리, 가족에 대한 애정 이런 건 다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모두 다 결여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니콜라이 2세를 괴물이라고 생각해왔다. 사람들을 하도 많이 죽이고 이랬으니까. 근데 직접 만나봤더니 그는 아주 수줍은 사람이었고 자신의 아들과 딸을 빼고는 관심이 딴 데는 없었대요. 그리고 속세의 일에 지쳐 있었고 하느님과만 대화하고 싶어하는 신비주의자 같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공적인 임무를 맡기에는 매우 무능력한 군주였던 것 같고 이 사람이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진 황후와 그 뒤에서 뭔가를 조정하는 라스푸틴이라는 인물과 결탁이 되면서 결국에는 죽창의 전설이 시작된 거죠. 예, 인류 20세기 역사를 완벽하게 바꿔버린 그런 혁명이 이렇게 시작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뭔가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객관적인 역사적 진실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원래 주제는 권력 아니었습니까? 네. 파워죠, 파워. 예, 파워로서 어떤 인간 사회에서 타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권력인데 이 권력이 한 사람한테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또 그 집중된 인간이 너무 무능하거나 인격적 결함이 있거나 리더로서의 덕목을 결여하고 있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참극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 말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 있는데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구나.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로서 활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딘가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뭐 누구나 살면서 다 조금씩 하지 않나? 반장도 해봤고. 반장 해보셨어요? 한 번 해봤나? 근데 사실은 학창 시절에 리더는 아니죠. 반장은 아무런 그런 거 없었고. 글쎄, 우리 결혼하면 또 그래도 뭐 한 가정에 일단 그죠. 한 가정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예가 되죠. 리더가 아니라 종이 되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기껏해야 남자분들은 이제 뭐 직장에서 하는 경험 아니면 이제 군대 경험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군대에서 많은 걸 경험하죠. 종부터 주인까지. 그렇죠. 종의 어떤 덕목에서부터 리더의 덕목까지 그렇죠. 다양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잡아보자. 언젠가 딱 한 번만 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경험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은. 그 정도야? 진정한 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니콜라이 2세 정도 되는 그렇죠. 혹은 라스푸틴 정도 되는 권력을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권력의 맛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한 번 경험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제가 권력을 경험했던 건 사실 이제 대학 사회였거든요. 대학원도 진짜? 다니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뭐 의도하진 않았겠습니다만 그 어떤 대학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교수가 되는 순간 상당한 권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연구실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는 거의 왕 군주와 같은 존재가 되고 교수님끼리도 서로 잘 안 친하고 이게 대화도 많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서로 견제하거나 이럴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작은 그 자기의 연구실 안에서는 굉장한 좀 이제 권력자 위치를 겸하게 되는데 그런 걸 쭉 보면서 한번 거기에 취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권력의 맛에 이렇게 길들여지게 되는구나 하는 걸 가끔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명령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이없는 부당한 명령들도 되게 스스럼 없이 내리세요. 이 정도는 너희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그렇지. 또 그러고 갑자기 어떤 권력에 대한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권력에 대해서 막상 그 권력자가 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을 보면서 막 힘을 휘두른다고 생각하는데 또 권력자들이 되면 또 비슷한 등급의 권력자들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얘기 들었냐면 내 친구가 이제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신상이 다 노출되니까 그 L 회사에 기사를 합니다. 임원급 이제 운전 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런 얘기 된 거야. 그 아주 커다란 그 L과 관련된 아주 커다란 건물을 완공이 된 게 있어요. 다 너무 알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모든 L과 관련된 회사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야. 뭐 물류 뭐 하면 다 걸려 있는데 그래서 건물 주차장에 사장님들이 너무 많은 거지. 사장님 차들이 너무 많은 거야. 다 사장님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장들끼리 어떠냐면은 견제한대. 그러면서 어떤 견제를 하냐면은 입구에서 가까운 쪽에 주차하려고
자기가 먼저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로 계속 눈치 보고 서로 막 비난하고 막 한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면 그 L 회사의 사장 정도 되면 어마어마하게 밑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거느리고 있고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겨우 그 정도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 하게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그 친구를 통해서 들으면서 사실은 뭐 우리가 막 권력자가 어마어마할 것 같지만 막상 올라가면 별거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전혀 부적절한 예를 드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구 쪽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걸 보면 사장이 돼도 소용없다. 사장이나 우리들이나 똑같다. 그 정도는 아니겠는데 큰 관점에서 보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풍뎅이나 이런 애들 보면 싸우고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풍뎅이요? 존에 싸우고 있잖아. 네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거야. 얘네들은 막 진짜 막 삶을 다해서 막 죽자고 막 싸우는데 걔들을 그냥 한 마리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다 놔두면 그냥 알아서 갈 길 가거든요. 갑자기 행복해져. 그래요? 너무 권력에 대해서 내가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보면 지옥 같아 보이는데 그냥 그 레이스에서 좀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가 거기서 레이스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 참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경험은 못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저는 관찰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예. 이제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걸 쭉 보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은근한 경쟁, 좀 더 하이 랭크로, 좀 더 위기의 상위 질서로 올라가기 위해서, 상위 구조로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 긍정적인 노력도 하지만 이제 좀 뒤로 뭐 암투도 벌이고 뭐 견제도 하고 막 뭐 험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참 이게 그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겠구나 이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웃긴 게 누구를 견제하고 경쟁하냐면은 내 가시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하고만 경쟁한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사람은 아예 보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막 갑자기 권력과 파워 얘기하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전에 사이코패스 편에서 잠깐 했었던 것 같긴 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말도 못하게 일어난다. 그 라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미 본인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지. 네. 근데 그게 권력을 위한 투쟁인 경우도 있지만 노력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밀려나면 그냥 권력에는 멀지만 내가 그냥 평생 먹고 살만하게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이 라인에서 밀려나면 권력뿐만 아니라 아예 퇴출이 된다든가 생존 자체가 어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 그래서 열풍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전문직이야 워낙 뭐 꾸준했었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에 뭐 꿈의 직장이다 신의 직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공기업을 들어간다고 뭔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뭐 소득이 높다든가 그러니까 뭐 전문직 정도로 뭐 소득이 높다든가 이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릴 걱정 없이 꾸준히 다닐 수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열풍들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추구하는 건 어쩌면 권력인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선 그냥 안정적인 거 있죠.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생각해보면 이제 독실의 얘기는 그건 거지. 오늘날 지금 이제 각박한 지금의 상황에서의 권력이라는 게 생존 문제와 연결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투쟁에서 멀어지면 생존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구만. 근데 이제 이 권력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이면 견제받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군대의 경험만 해도 이제 위에 분들이 아랫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나고 왜 저런 멍청한 결정을 내리나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게 되고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러면서 이제 조직이 산으로 가거나 이런 이제 러시아 마지막 대정처럼 완전히 말아먹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이제 기업의 오너라든가 이런 것들을 꽂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런 비판이 항상 있어 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주 중에서 그 비율도 굉장히 낮은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주식 소유 비중도 거의 없는데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소유 구조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특히나 좀 이제 그 좀 권위주의 질서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해왔기 때문에 이 권력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좀 약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왔어요, 저는. 그러다가 보니까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서 자꾸 화가 나고 죽창을 들고 싶고 이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행태가 어떤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갖다 오늘 제가 좀 조사를 해서 가져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요거 하나 정도 물어본 다음에 오늘 자기 어떻게 들었는지 얘기하다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권력과 파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얘기와는 뭐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방금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깡쌤이 말하고자 했던 건 그거지. 어떤 권력과 최상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에 어울리는 덕성, 덕목 같은 걸 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깡쌤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건데 이런 건 어때요? 그 사회적 악을 다 몰아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최고 권력자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은 가차없이 그냥 다 없애버리는 그런 최고 권력자는 어떻습니까? 왜 이 생각했냐면은 약간 싱가포르 같은 느낌인 건가요? 그 비슷한 나라 두테르테가 생각나가지고 필리핀에 얼마 전에 이제 마약범들 3,000명이었나? 300명인가? 3,000명이었는데 네. 계속 늘어나고 있겠지 아마. 직결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거의 80% 90%에 이르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다음에 싸우기 시작했던 게 담배였죠. 담배 공공장소에서 담배 못 피게 하고. 그런데 한국의 언론에 잘 안 나오는데 재벌에 대해서 손을 댔더라고. 그래서 필리핀에 어마어마한 재벌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얘가 택시 리터기에서 돈이 올라가는 것처럼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두테르테가 한마디 한 거야. 그래서 그 회장이 다음날 사퇴했어요. 죽고 있구나 싶어서. 그러니까 재벌 이제 개혁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런 어떤 권력자는 어떻습니까? 다수의 이익과 이게 봤을 때 정상적인 방향으로 국가를 돌리기 위해서 작은 것들에 대한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을 대의를 위해서. 네, 선을 실현하는 절대 권력자. 그렇죠. 이게 그러면서 딜레마죠. 소수의 악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소수의 사람들의 희생은 무시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질려나? 나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지도자를 그 머릿속으로 상상은 해봅니다만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일단 인간의 결함이 많은 존재 아닙니까? 예. 예, 저는 항상 거울을 보면서 나는 인간은 왜 이렇게 결함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는 편인데. 코도 그렇고 뭐. 예, 그렇죠. 예. 예, 눈, 코, 입이 다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절대적인 선을 도달할 수는 어떤 식으로든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문제든 지적인 문제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허상이 아니겠는가. 결국에는 그 두테르테든 누구든 간에 조만간 문제를 나타내리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암살당하겠지 뭐. 예, 암살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스스로가 타락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높다. 오. 예. 그래요? 난 요즘에 관심 갖고 보고 있어. 필리핀 경제 성장 굉장히 빠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대중이 다수가 돼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거와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물론 있죠. 근데 다수의 대중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게 국민의 대다수가 거기에 찬성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국민의 80%가 지금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이제 낮아지겠죠.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낮아질 수는 있겠지. 지금까지의 필리핀에 정말 골마 있었던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전 한 개인이 한다라고 보지 않고 어떤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80% 이상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뭔가 그런 혼란한 시대다 지금. 예를 들면 뭐 그 군이 정권을 장악한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조차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사실 생각해요. 그래요? 내가 필리핀에 살고 있지 않고 거기서 어떤 상황이 모르기 때문에 너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안 되는 것 같아요. 초법적인 거고 현대 형법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도 법 체계 자체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법 집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 예를 들면 마약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악을 뿌리 뽑지 못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죠. 어디 많이 나오냐면 슈퍼히어로 무비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식인 거예요. 법대로 하면은 해결이 안 될 것들을 어떤 초법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배트맨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다크나이트 있었던 그 시리즈 예. 크리스토퍼 놀란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초법적인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그 뭐라고 하죠? 그 선한 존재인 배트맨이
실제로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악당들을 무찌르기 시작하고 시민들이 그걸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배트맨은 스스로 고뇌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 결국에는 시민들이 스스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걸 처벌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그 안에 숨어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너무 동의하고 근데 너무 이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옳고 그른 건 모르겠어.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방향성이 결국엔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슬림은 어떤 시스템이 갖춰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이런 때문에. 입장인 거죠. 이게 민중의 나약함의 상징이거든요. 민중들은 혁명을 꿈꾸면서 혁명가 나타나면 무서워 그냥 그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그래서 요런 얘기를 앞으로 좀 계속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파워 특집, 권력 특집이니까 어떤 정치적인 힘부터 물질적인 힘까지 한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많은 파워들에 대해서 오케이. 그냥 하찮은 얘기들을 그냥 떠들어봤습니다. 네. 너무 오늘 재밌게 잘 들었는데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들었는지 한마디씩 한 다음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들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러시아 역사 누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진짜 생각했었는데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셔가지고 말이 나온 김에 요거와 연결시켜가지고 러시아 혁명에 대한 얘기들 좀 자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포문을 열어주신 깡쌤께 감사드리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권력에는 반드시 견제가 필요하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위적인 명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가 권력자의 위치에 갔을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국민이 지금 갑을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갑의 무자비한 횡포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가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 다들 자기는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갑을 관계 안에서 누군가는 의리고 누군가는 갑인데 내가 항상 의만 될 리가 없거든요. 나도 누군가에게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뭐 집안에서든 갑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갑으로서 나 역시 어떤 횡포를 부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깡쌤은 어디서 갑입니까? 아까 모든 순간 의리라고 했잖아요. 저는 저 혼자 해서 갑이다. 저 혼자 잘 때 갑을놀이 하시는군요. 화장실에서. 갑이자 의리야. 알겠습니다. 이럴 때 갑이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밤에는 갑이고 싶다. 예. 네. 예. 하여튼 내가 혹시 갑으로서 횡포를 부리고 있지 않은가? 이 생각도 중요하다. 제 생각입니다. 아까 저는 들으면서 순간 생각났었던 거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조직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저는 외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서방 세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이는 것들을 보면 자신의 포지션을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떤 거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야기를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딱 어떤 권력을 갖고 누르면 이제 깨갱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전까지는 말을 하거든요. 내가 볼 때 이건 잘못된 것 같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사실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괌에 그 대한항공 비행기 그 추락했을 때도 그런 어떤 동아시아 특유의 어떤 그 위계 서열 문화 때문에 추락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했었지, 독실이가. 파일럿이 있는 콕핏 안에서 기장이 뭔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기장이 원래는 권한이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저도 겪고 누구나 겪고 있을 거예요. 직장 상사라든가 혹은 좀 위에서 분명히 부조리함들이 있고 이게 말도 못하게 부조리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건 그 쫓겨날 각오를 하고서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소한 문제들 있죠. 사소하게 이건 분명히 개선돼야 되는데 그냥 굳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날 안 좋게 평가할 것 같고 내가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굳이 그거 얘기해서 분란 일으킬 거 뭐 있나 하면서 참았던 것들이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냥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났어요. 내가 거기서 그냥 당당하게 내 생각을 이야기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흉내내듯이 서양 드라마를 흉내내듯이 그래서 내가 할 말을 하는 거지 그냥.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인사고과에 반영될 거야. 근데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 말을 듣고서 독실이라는 놈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나도 한번 얘기해볼까 하고 상사한테 다리 좀 떨지 마세요. 짜증나 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어떤 안 좋은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말한 게 실현이 되려면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그걸 들은 사람도 그렇죠. 그건 사소한 의견이니까 그걸 다른데 공적인 부분에 반영을 안 시킨다는 그런 공정한 사회란 전제 하에 일어나는 건데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잠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저 오늘 잘 들었고 러시아 역사는 따로 이렇게 별도로 접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세계사나 한국사 이렇게 배울 때 연관되는 내용 중요한 사건들은 배운 적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내용 이렇게 훑어주셔서 되게 재밌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네. 더 재밌는 힘과 파워에 대한 주제 갖고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Зовет меня в путь. Группа крови на рукаве, мой порядковый номер на рукаве. Пожелай мне удачи в бою, пожелай мне не остаться в этой траве, не остаться